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진국일수록 금융이 발전되어 있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과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지겨울 것 같겠지만 딱히 그렇진 않으니까 편하게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해서 경제체제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된 경제체제에서 대부분의 돈은 어느 경제체제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 일반 서민들의 경제가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체제가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구분된 두 경제체제의 특징도 함께 살펴보면서 비교해 볼 텐데요. 어렵지 않은 익숙한 내용이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두 가지의 경제체제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하고 관련해서 경제를 구분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실물경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금융경제라 할 수 있는데요. 실물경제랑 금융경제, 이 두 가지가 경제의 두 가지 체제네요. 네. 사실은 최근에 유행하는 공유경제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을 얘기하는 토큰 경제도 요즘 들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디테일하게 봐서는 추가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제체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큰 관점에서 실물경제랑 금융경제 이렇게 두 부분만 구분해서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볼게요. 따지고 보면 공유경제라든지 그런 경제체제도 있는데 일단 오늘 그런 내용은 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물경제랑 금융경제 이 두 가지로만 풀어보자 이거네요. 네. 앞에서 구분한 실물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물경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소비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경제가 실물경제하고 같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소비경제라고 하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오네요. 네. 실물경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있는 저나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많이 체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소비경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든 아니면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얻든 어쨌든 근로활동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트 같은 데서 비누, 샴푸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교통비나 식비, 아니면 애들 학원비를 내는데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소비 활동을 목적으로 이어가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소비경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재화나 상품, 서비스의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소비경제 혹은 실물경제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 소비경제라고 부르는 실물경제 시스템 속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라는 게 소비를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을 소비하니까 소비경제라고도 부르는 거네요. 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근로나 사업으로 돈 벌고 돈 쓰는 게 실물경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목적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실물경제라고만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물경제는 이런 거고 그럼 금융경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분한 금융경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이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금융경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산경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경제가 자산경제랑 같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을 금융경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네.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장을 우리는 금융경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경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소수의 자산가들이나 큰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금융투자자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경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는 실물경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여담으로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증권맨이나 금융인들을 마치 금융경제에 속해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경제 시스템 속에서 근로노동만 제공하고 소득만 올릴 뿐이지 그들의 삶 자체가 머물러 있는 경제 시스템은 우리랑 똑같이 소비경제 체제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증권맨이니 뭐니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금융경제 영역에서 노동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금융경제에 속한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딱 돈들이 돈을 버는 그 부분만 금융경제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실물경제랑 금융경제 이렇게 두 경제체제로 구분돼서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돈은 어느 경제에서 주로 머물러 있어서 유통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실물경제랑 금융경제 이 두 개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신문기사를 자주 보신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90% 이상은 우리가 금융경제라고 부르는 자산경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금융경제에 도는 돈이 전체 돈의 90%라는 말입니까? 네, 90% 이상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실물경제에서 소비하고 있는 돈의 양은 전체 화폐 유통량의 10%도 안 된다는 사실인데요. 10%요? 네, 어쨌든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실물경제가 돈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낯선 오히려 소수에게만 익숙한 자산경제가 그러니까 금융경제 체제가 돈의 흐름을 장악해서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니 나쁘니 하면서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실물경제가 전체 돌아다니는 돈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수치적으로 보면 좀 의외로 느낄 수 있는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인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물경제라고 하는 소비경제랑 금융경제라고 하는 자산경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놓고 얘기해 볼 텐데요. 이번 특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체제의 위태로움이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돈이 실물경제의 10%, 금융경제의 90%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경제구조 자체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 몇 가지 특징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의 90% 이상은 금융경제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작 전체 돈의 10% 정도만 실물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10%밖에 돈이 없는 실물경제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90% 이상의 돈이 몰려 있는 금융경제에는 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의 돈을 10%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융경제에서. 네. 그리고 그렇게 90%의 돈을 움직이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런 자본가 한 명도 모르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당장 전화기를 열어서 통화 목록만 확인해봐도 실물경제에 머물러 있는 대다수의 지인들을 쉽게 확인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시간적으로 차이 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부분이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네요. 네. 우리가 두 경제체제 내에서의 돈의 이동 속도를 확인해보면 그 극명한 속도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캔들피그님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부터 롯데마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까지 하는 그 과정의 경제를 어떤 경제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런 게 실물경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형 투자기관에서 자본가들이 환트레이딩하는 그런 건 어떤 경제죠? 그건 금융경제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롯데마트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기업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소비시장에서 사용하는 그 돈의 규모는 자본가가 환트레이딩하는 한 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혀 비교가 안 될 텐데요. 네. 거기다 그 자본가가
그 많은 돈을 움직이는 속도 역시 키보드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삽시간 내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실물 경제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는 느린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소수가 머무는 금융경제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무거운데 반대로 속도는 오히려 빛의 속도로 빠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품 생산부터 거래까지 이어지는 느릿한 실물경제 속도랑 삽시간에 일어나는 금융경제는 속도 자체가 실물경제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네, 돈의 규모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도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90%의 사람들이 전체의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서로 큰 파이를 차지하려고 박터지게 그리고 느리게 싸우고 있고요. 실물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부의 한계 역시 전체 화폐의 10%라는 그 한계선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반면에 4G, 5G 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금융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활동 속도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같은 시간을 두고 근로활동이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랑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의 차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그 갭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물론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반대로 돈이 돈을 잃어버리는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한계가 있는데 돈의 노동 생산성은 데이터 속도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계성에 제약이 없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상한가 치는 상황도 금융경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죠. 네, 맞아요. 그 돈은 금융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던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돈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금융경제 중에서도 증권시장에서 놀고 있던 돈이었으니까 짧은 시간에 30%라는 수익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이 실물경제에서 놀고 있냐 아니면 금융경제에서 놀고 있냐에 따라서 돈 자체의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에 돈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금융경제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맞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맞는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사이버머니 게임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실물 경제는 금융 경제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신에 금융 경제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만 해도 금융 경제보다는 실물 경제에 돈의 규모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 경제보다는 실물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물 경제의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경제 체제가 전체 돈의 90% 이상의 돈을 움직이면서 경제 문제 역시 파생 경제인 금융 경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의 대부분의 악영향이 90%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역시 실물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외환이나 신용 같은 금융경제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실물 경제로 타격을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금융경제가 실물 경제에서 파생된 경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일어나는 경제 위기들이 대부분 실물 경제에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파생된 금융시장이라는 놈한테서 문제가 터져서 실물 경제로 퍼지는 형태네요.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경제 구조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0%의 실물 경제가 90%의 금융 경제를 등에 업고 짊어지면서 달리는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산업화 시대만 해도 이 모양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로 돼 있었으니까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0%의 돈이 유통되는 실물 경제에 90%의 돈이 있는 금융경제 체제가 올라타 있으니까 실물 경제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서민 경제가 굉장히 무거운 어깨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물 경제에 금융 경제가 올라타 있는 구조네요, 진짜. 네.
이런 상태에서 금융위기다, 금리 문제다, 환율 문제다 해서 위쪽에 자리 잡은 금융경제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위치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경제에 대한 금융경제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더 가분수화돼서 불안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영양소가 하체로는 공급이 안 돼서 다리는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상체만 점점 비대해져 가는 상황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각 가정들은 간소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시장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가성비라는 용어만 살펴봐도 점점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는 그런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의 줄어들고 있는 소비 시장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물경제의 다른 이름이 소비경제라고 했는데 소비가 준다는 말은 실물경제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다는 이야기네요. 네.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금융경제의 단점만 너무 부각시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물경제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금융경제라는 파생시장이 생겨났고 그렇게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인데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오늘은 우리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실물경제라는 부분하고 금융경제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각자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에 다소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만큼 말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한 번쯤 공유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사실 90%의 부가 10% 사람들에게 몰려있다는 것 자체가 방송을 하는 저도 역시 불편한 건 똑같을 텐데요. 다소 불편한 내용이라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이 당장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이런 상황에서라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